시청자, 너희 기술로는 100년이 걸린다. 일본이 우리한테 못 박은 이 한마디가 정확히 7년 만에 3번 무너졌는데, 여러분은 이 3번의 붕괴가 정말 우리 실력만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한국이 이겼다는 훈훈한 서사로 소비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 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뜯어보면 이건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함정이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뚜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요. 왜 하필 이 세 개가 이 시점에 동시에 터졌을까요? 그리고 이 3번의 역전 뒤에 진짜로 남은 승부가 무엇인지 뉴스는 왜 이 부분을 조용히 넘기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3층으로 벗겨드릴 겁니다. 표면에 보이는 3번의 역전,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동기, 그리고 박수만 치고 끝내면 놓치게 되는 결과, 이 3층을 차례로 열어드릴게요. 결론부터 하나만 드리자면 이 3번의 역전을 만든 방아쇠는 우리 손이 아니라 저쪽 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쪽이 자기 손으로 당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소재 자립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 주권이라는 게 진짜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다시 무너질 수 있는가, 그 두 질문을 한꺼번에 시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지상파 뉴스에서 이 세 소식을 각각 다뤘습니다. 탄소 섬유 성공했다, LNG선 국산 화물창 나왔다, 상동광산 다시 열렸다. 다 다뤘어요. 근데 세 개를 나란히 붙여서 이게 무슨 신호냐를 물어본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을 자리예요. 표면에서는 3번의 승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을 열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리들의 그림자에 어떤 새 전선이 이미 열려 있는지까지 짚어드릴게요. 표면, 동기, 결과,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보다 얇은 검은 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탄소섬유입니다. 낚싯대나 자전거에 쓰는 그 가벼운 소재예요. 그런데 이건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과 로켓, 전투기 몸체에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 나라들끼리 정해둔 약속으로 아무데나 못 팔게 꽁꽁 막아둔 물건이었어요. 회원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클럽 같은 거죠. 일본은 여기다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가 이걸 만들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 이 벽에 처음 손을 댄 사람이 효성조선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2008년 그분 나이 70이었어요. 그 뒤가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가마 앞에서 수천 번씩 실패를 되풀이한 시간이 14년. 그동안 이 검은실 하나에 쏟아부은 돈이 200억 원, 4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적자를 등에 지고 버텨줬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도레이와 미국 헥셀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였습니다. 지금은 압력 있는 시간을 두고 10번째 남자들이라서 도레이 다음 세계 인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덕발을 피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로켓과 전투기에 들어가는 표정이 오래 써봤다는 실전 기록이 없으면 아무도 안 했습니다. 성공을 못해도 성공한 문턱에 바로 묶여 있었어요. 그 문턱을 넘겨준 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세계를 나가던 누리호 위성 덕후에 국산 탄소 승리가 우리 전투기 KF-21은 부품의 65%가 국산으로 채워졌어요.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 첨단 소재는 하나 소유성과 6년 동안 인류 국가적 공유치를 제대로 승리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100년은 걸린다던 그 말이 1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문턱을 넘겨준 게 누구였는지 이건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극적이에요. 일본이 방세기를 혼자 지배하던 문제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동력입니다. 천연가스 실어 나르는 LNG선. 가스는 그냥 두면 부피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하 163도까지 얼려서 액체로 바꿉니다. 부피가 600배로 줄어들거든요. 문제는 이 차가운 액체를 담을 통이었어요. 파도에 흔들려도 새지 않고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합니다. 한국은 인바라는 특수학금으로 얇은 금속막을 지어 배 안쪽에 이불처럼 까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 멤브레인 화물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다른 길을 갔죠. 커다란 공 모양 탱크를 배에 얹는 모스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둥근 통이라 빈 공간이 많아서 같은 크기 배에 실을 수 있는 가스가 한국 방식보다 7% 적었습니다. 화물선에서 7%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LNG선 80%를 만들던 일본이 2019년 마지막 배를 넘긴 뒤로 7년째 단 한 척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왔어요. 지금 전 세계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산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부자고 정부 지원으로 보면 중국이 더 셉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비결은 좀 뜻밖이에요. 우리끼리 지독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회사가 같은 배를 놓고 이악 물고 붙었어요. 일본은 회사끼리 순번을 나눠 가졌으니 그럴 일이 없었죠. 한 골목에 실력 있는 칼국수집이 3곳 있으면 어디든 맛있어지잖아요. 그 원리 그대로예요. 이 실력으로 카타르에서 큰 건도 따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17척 5조 500억 원어치를 한 번에 수주했어요. 국내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인류의 자리에는 남부끄러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발밑이에요. 강원도 영월 상동 광산입니다. 1994년 광부들이 마지막 갱도불을 끄고 마을을 떠났던 그 자리예요. 먼저 텅스텐이 어떤 금속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 금속은 422도까지 안 녹습니다. 웬만한 불로는 흠집도 안 나요. 금속 중에서 가장 안 녹아요. 그래서 전차가 쏘는 포탄, 그 단단한 심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도 빠지지 않아요. 무기의 이빨이자 반도체의 뼈대인 셈이죠. 그런데 이 텅스텐, 전 세계 공급의 8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열의 8배예요. 미국은 이걸 안보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군용 무기에는 중국산 텅스텐을 아예 못 쓰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일본 스미토모도 중국산 조달을 완전히 끊고 159억 엔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소재 강국이라는 일본도 못 푼 이 숙제의 답이 엉뚱하게도 한국의 한 산골 폐광에 있었어요. 상동광산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진 적이 있는 노다지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국이 텅스텐을 헐값에 쏟아내면서 가격이 무너졌고 1994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평생 그 갱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짐을 싸고 북적이던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이 30년 만에 다시 깨어났어요. 2015년 캐나다 알몬티라는 회사가 채굴권을 사들였고 독일 국책은행이 우리 돈 약 100억권을 대해줬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장을 찾아왔어요. 중국 의존을 줄일 카드라는 평가였죠. 그리고 2016년 3월 문을 닫은 지 30여 년 만에 다시 텅스텐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산이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품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돌 1톤을 캐도 그 안에서 쓸만한 알맹이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농도예요. 상동의 품위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다른 광산이 묽은 커피라면 여긴 진하게 내린 커피인 셈이에요. 땅속에 묻힌 가치가 최대 46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림이 명확해지죠. 하늘, 바다, 땅 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의 승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14년을 버틴 조성래 회장의 뚝심, 새 조선사의 지독한 경쟁, 30년 잠들었던 광산을 다시 깨운 뚝심 있는 결정. 사람이었죠. 결국 사람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훈훈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보도가 여기서 끊습니다. 다큐 한 편 찍고 감동적인 배경음악 깔고 마무리.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뚝심 얘기로만 설명하면 이상하게 답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뚝심이 있었다면 미국은 뚝심이 없었을까요? 유럽 소재 강국들은요, 그 나라들은 왜 이 세계를 못 만들었을까요? 조성래 회장급 결단을 내린 사람이 정말 지구상에 한국에만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한국인의 근성이라는 편안한 결론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결론이 다음번 방아쇠가 다시 당겨졌을 때 우리를 정확히 방어해 주지 못할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못 박은 그 한마디 너희는 못 만든다. 이게 사실은 별주부전 용왕이 토끼한테 하는 그 말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용궁이 좋다며 화가 나는 순간 상대가 뭘 노려야 할지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가지의 수출을 막았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우리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는 한 수였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 지금 돌아보면 이건 자충수였어요. 이 한 수에는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이 이런 자충수를 두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이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을 계기로 자기 주도권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빈틈으로 한국이 들어왔고 40년 지난 지금 그 자리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때도 저쪽은 우리가 못 따라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정확히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이름 앞에 서면 다 나오죠. 이번 소재 판도 같은 논리 구조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적이 이건 못 만든다고 지목한 순간 그 목록이 그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최우선 개발 리스트가 됩니다.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저쪽이 정해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원과 인력을 어디에 몰아야 하는지 온 국가가 한 번에 합의해버린 거예요. 이런 합의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쪽이 지목해주는 순간 이 골치 아픈 조율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 여름 이후 만들어진 게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정책, 줄여서 소부장이에요. 5년간 5조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축은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 주권 회복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이미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 축 위에서 지난 몇 년간 3,000개 넘는 국산화 과제가 조용히 굴러왔어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잘 못 보시는 게 이 지점입니다. 특정 기업의 성공 사례는 뜨는데 그 성공을 밑에서 받치는 정책 축이 어떻게 굴러왔는지는 잘 안 짚어져요. 조성래 회장의 14년 뒤에는 이 정책 축이 있었습니다. 조선 3사의 국산 화물창 뒤에도 상동의 재가동 뒤에도 이 축이 있었어요. 그럼 아까 남겨둔 진짜 질문,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이 자본이 없어서요? 아니죠. 독일이 기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답은 이겁니다. 존재론적 거리. 일본은 미국한테는 태평양 건너의 파트너예요. 근데 한국한테는 목젖에 칼을 대고 있는 이웃이거든요. 이 소재 하나 못 만들면 산업 전체가 며칠 만에 멈춥니다. 이 절박함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미국이 40도로 이 문제를 대할 때 한국은 100도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와 미지근한 온도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가 된 거죠. 다른 나라들이 못 만든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함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남겨뒀던 남북그럼 비밀 2개 꺼낼 시간입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우리가 LNG선 한 척 만들 때마다 프랑스 GTT라는 회사에 130억에서 170억 원을 냈어요. 멤브레인 화물창 설계 특허를 이 회사가 쥐고 있었거든요. 30년간 그렇게 프랑스에 갖다 바친 돈이 7조 4천억 원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가 필요 없는 것까지 끼워 팔자 우리가 갑질이라며 과징금 125억 원을 물리기도 했어요. 세계 1위가 남의 특허 앞에서는 이렇게 작았습니다. 이 로열티는 삼성중공업이 순수 국산 화물창 KCEC를 만들어 2025년 10월 27일 통영에서 제주까지 첫 상업항해에 성공하면서 이제 겨우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로열티가 영원인 배가 처음으로 바다에 뜬 날입니다. 겨우 시작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상동, 여기가 정말 씁쓸한 지점입니다.
우리 땅에 묻힌 46조짜리 자원인데 지분은 캐나다 회사가 100% 갖고 있어요. 2016년 우리 국책은행이 지원을 검토했다가 무산됐고 그 빈자리를 독일 돈이 채웠거든요. 30년 전 우리가 지쳐 손을 놓은 사이 남의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알맹이를 가져갑니다. 억울해만 할 일은 아니에요. 광산이 무너져도 위험은 외국 자본이 지고 일자리와 세금, 30년 만에 다시 쌓이는 채굴 기술은 이 땅에 남습니다. 게다가 몰리브덴이라는 다른 금속이 함께 나오는데 이건 CIMS라는 우리 기업이 광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균형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번 판에서 조연이에요. 우리 땅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카드를 정확히 지목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못 만든다고 화건한 그 목록이 결국 우리 국가 프로젝트의 개발 순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표를 우리는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하나씩 지워왔어요. 일본이 잠근 그날 자물쇠는 오히려 일본 발밑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응답한 거죠. 저쪽이 당긴 방아쇠에 우리 방식으로 응답한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승리는 끝이 있지만 응답은 계속돼야 하거든요.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은 좀 뒤집혀 있습니다. 거위가 우리 마당에서 자란 게 아니라 옆집이 자기 거위를 자랑하다가 우리한테 알 만드는 법을 다 보여준 셈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 악물고 따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엔 함정이 있어요. 옆집이 다음번에 뭘 자랑할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거든요. 영상 초반에 물었죠. 이 세 번의 붕괴가 정말 우리 실력만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면 절반은 우리 실력이고 절반은 저쪽이 지목해준 좌표입니다. 이게 훨씬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좌표를 지목해주는 손이 이번엔 다른 곳에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진전은 분명합니다. 일본에 기대던 100대 핵심 소재 의존도가 30.9%에서 24.9%로 내려왔어요. 6%포인트,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24.9%가 문제예요. 가장 앞선 첨단 품목 몇 개는 아직 저쪽을 못 벗어났거든요. 여기서 방심하면 다음 방아쇠에 다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다음 방아쇠를 당길 손이 이번엔 도쿄가 아니라 베이징이라는 거예요. 세 자리 다 해서 중국이라는 공통의 추격자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소섬유. 중국 중복 신영이라는 회사가 최고급 제품을 2016년 3월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4년 걸린 그 벽을 저쪽은 훨씬 짧은 시간에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우위가 얼마나 남았을지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LNG선. 중국 원가가 우리보다 10에서 15% 쌉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우위가 2에서 3년이라는 경고가 나와요. 카타르오조 이 500억 계약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텅스텐. 세계 물량의 80%는 여전히 중국 손에 있어요. 상동이 열렸다고 이 판이 뒤집힌 게 아닙니다. 미국이 2027년에 시행할 군용 중국산 텅스텐 금지법, 이게 새 판의 시작 신호예요. 그때 서방은 급하게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겁니다. 그 목록의 위쪽에 상동이 있으려면 지금부터 정밀 가공까지 국내에서 이어질 수 있는 라인이 갖춰져야 해요. 캐고 파는 것으로 끝나면 판도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진짜 시험대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세 지점의 위험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는 분석 거의 안 나옵니다. 각각의 승리는 축하하는데 세 개를 나란히 놓고 중국이라는 공통 추격자가 이미 열려 있다고 짚어주는 분석은 잘 안 보여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흐름을 보는 눈은 조각을 나열하는 자리에서는 안 생겨요. 옛말에 천리둑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24.9% 남은 의존도, 이게 우리 두 개 열려있는 개미구멍이에요. 지금은 물이 안 새는 것처럼 보여도 다음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그 구멍이 어떻게 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승리의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이어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해야다 판에서 안 무너져요. 이 자리에서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어요. 세 자리 뒤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이름 한 줄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효성 공장에서 뜨거운 가마 앞에
수천 번 실패를 되풀이한 400명의 연구원. 조성래 명예회장은 그 결실을 지켜본 뒤 2024년 3월에 89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선소에서 영하 163도를 견디는 얇은 금속막을 손바닥만 한 조각으로 수만 번 이어붙인 용접공들. 그분들이 여름엔 뜨거운 철판 위에서 겨울엔 찬바람 속에서 붙인 이음선 하나하나가 세계 인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1994년 갱도불을 끄고 마을을 떠났던 상동의 광부들, 그때 흘린 눈물이 30년이 지나 그 자리에 다시 불이 켜지는 걸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응답이 다음 방아쇠 앞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느냐? 결국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일본이 못 만든다고 잘라 말했던 소재 3개, 그 말이 3번 틀리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방아쇠는 이번엔 중국 손에서 당겨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승리의 감각에 취해 다음 새벽을 놓치게 될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추적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켜두시면 이 판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3자리 중에 어떤 소재가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